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유명한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 하면 아직도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브랜드, 그가 만든 것,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유창하고 이목을 끄는 발표 스킬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교보제로 알려져 있지만 매번 발표 때마다 입고 나오는 이 한 착장이 눈길을 끕니다. 이것 또한 전략인가? 아니면 취향인가? 우리는 이 신발이 어떤 브랜드인지, 이 청바지가 무슨 청바지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검은색 터틀넥도 뭔지 아시나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992, 바지는 리바이스 501. 하지만 이 터틀넥은 막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잡스가 유니폼처럼 이 착장을 고집하게 된 것도 이 터틀넥 덕분인데도 말이죠. 1980년대 초 애플의 많은 혁신 중 하나였던 매킨토시를 준비하던 시절, 스티브는 워크맨과 TV로 당시 전자기기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의 소니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는 소니의 기술력과 조직 문화를 관찰하다가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하죠.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때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요?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시선에서 던진 질문이 소니의 회장을 당황케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입을 옷조차 없이 소니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만든 옷입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회사의 애정과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죠. 소매 탈부착까지 가능한 실용적인 이 유니폼에 감명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곧바로 그에게 제작자를 물었습니다. 애플의 유니폼도 제작을 문의하려고요. 하지만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미국에서 유니폼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고 결국 잡스는 자신만을 위한 유니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잡스의 취향을 반영한 터틀넥 100벌을 만들어준 제작자,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세이 미야케입니다. 이세이 미야케, 이 사람은 그저 유니폼만 만들어주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디자인 한 번쯤, 아니 꽤 자주 마주합니다. 높은 빌딩에서도, 비싼 조명에서도, 나사의 태양 전지판에서도 이 디자인이 발견되죠. 반복적인 기하학 패턴에 마치 종이접기를 한 듯한 이 디자인은 오리가미 디자인 혹은 접이식 구조라고 불립니다. 이세이 미야케는 오리가미 디자인을 의류에 적용한 최초의 디자이너입니다. 피카소가 기괴하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엄청난 그림 실력을 쌓았듯 그도 이 오리가미 패턴의 옷을 만들게 되기까지 숨겨진 많은 경험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 길게 풀어볼까 합니다. 가장 격변적이고 광적인 모습이었던 1938년도의 일본, 그것도 히로시마에서 그는 태어납니다. 네, 원자폭탄이 터졌던 그 히로시마요. 웃을 일만 가득해도 모자랄 7살의 나이에 히로시마 폭탄을 경험합니다. 말 그대로 재앙인 핵폭발. 장교였던 아버지는 사망하고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어 10살 때부터 다리를 절뚝이게 됩니다. 그가 훗날 디자이너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이 비극적인 과거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그에겐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이 그의 디자인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왜 극한의 상황에 놓여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한다고 하잖아요. 파괴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다리의 모습이 그에게 자유와 희망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보면 그 정도인가 싶지만 저는 전쟁을 몸소 겪어보진 못했으니 당연한 거겠죠. 미야케는 이 다리처럼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화가나 조각가를 꿈꾼 그였습니다. 전쟁 후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을 보며 생각이 바뀝니다. 그 누구보다 미군을 증오할 법한 그였지만 예상한 것과는 다른 실제 미군의 모습에 빠져들게 되죠. 일본 아이들을 친하게 대해주고 군복을 벗었을 때에는 옥스퍼드 셔츠에 스웨터, 조끼 그리고 카키색 팬츠를 입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죠. 옷을 만들자고 결심한 그였지만 때는 1950년대. 일본 남성이 패션에 관심을 두기엔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을 배울 수 있는 여건도 그리 좋진 않았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일본 미술대학에 들어가 빠르게 졸업한 후 패션의 본고장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가 1960년대. 차별이 심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동양인의 몸으로 꽤 순탄한 패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 당시 디자이너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최고의 직장은 오뚜꾸띠르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꽤 잘나가는 스튜디오로 취업을 했죠. 그 안에서 미야케는 부유층을 위한 맞춤 테일러링에 관련된 실력을 쌓았습니다. 물론 오뚜꾸띠르 쇼를 위한 옷도 제작했죠. 그는 많은 옷 중에 꿉드물라지, 흔히들 말하는 드레이핑을 담당했습니다. 옷을 설계해서 조립하는 기존 재단과는 다르게 마네킹에 천을
패션을 얹혀가며 입체적으로 실루엣을 구현하는 방법이죠. 훗날 그만의 디자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방법입니다. 일이 손에 익을 때쯤 그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립니다. 1968년 파리의 폭동이었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부유층 권위에 대한 반발로 들고 일어난 운동인데요. 당연히 그 때문에 부유층이 주 타겟이었던 하우스들은 문을 닫았고 그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항상 사건에 휘말리는 운명이 참 야속했지만 거기서 또 다른 의미를 찾는 미야케였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아닌 미국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파리에서 목격한 젊은이들의 과감함을 양분 삼아 미국에서 디자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채 그의 고향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브랜드의 탄생. 오자마자 미야케는 지인들과 함께 수중에 갖고 있던 20만 엔을 가지고 유한에서 미야케 디자인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외국의 오랜 생활로 이국적인 것들로 일본에서 승부를 볼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입체적인 서양복이 아닌 평면적인 일본의 기모노의 영향을 받아 한 조각의 천으로만 옷을 만드는 도전을 하고요. 히어서커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일본 북부 전통 직물을 사용합니다. 봉제 또한 일본의 전통 자수기법 사시코를 사용했죠. 직물이나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무늬도 일본의 전통 문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우상이었던 모니카 벨루치가 입은 전신 타이즈가 일본 이레즈미를 활용한 바디 시리즈의 일부죠. 이런 그의 옷들은 보그 편집장의 눈에 들어가 일찍이 미국 백화점에 입점이 되고 얼마 안가 다시 파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시기 파리엔 꽤 힘이 되었던 일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요지 야마모토와 꼼데가르송의 레이 가와쿠보였죠. 그들은 같은 일본인이라는 점과 그들이 추구하는 디자인이 기존 파리 패션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이 미야케는 이 둘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플리츠. 미야케는 유독 소재와 형태에 집착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80년대부터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입니다. 82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스티에, 84년 코쿤이라고 불리는 가디건과 스웨터, 85년 조개 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주름진 시쉘 자켓, 87년 충전재를 팽창시킨 고무 팽창 자켓, 그리고 드디어 1988년 공식적으로 플리츠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플리츠는 우리말로 주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는 단순히 치마의 주름과는 달랐습니다. 몇 번을 빨아도 그대로 남아있고 같은 옷에서도 부위에 따라 결의 방향이 달랐죠. 이것은 특허를 받은 이세이 미야케만의 특별한 공법 덕분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옷을 만들고 마치 종이접기를 하듯 각을 맞춰 접습니다. 이 접힌 옷을 그대로 프레스기에 넣어 열로 압착하죠. 압착 과정에서 종이와 함께 일정한 무늬를 생기게 하는데 이것이 주름이 됩니다. 그래서 접는 방식에 따라 부위마다 다른 방향의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 기술력으로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변주의 플리스 옷들을 만듭니다. 기계의 주름이 아닌 손으로 직접 말아 가마에 찌는 방식으로 주름을 만든 옷도 있습니다. 주름의 방향성은 이때 규칙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1992년도에 나온 이 컬렉션은 제작 과정의 의미를 담은 트위스트 시리즈입니다. 폴리에스터 주름의 형태 유지력을 활용해 마치 스프링 혹은 건축물처럼 과장된 형태의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플리츠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독립 브랜드를 낼 만큼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가 64년 만에 참가하는 올림픽의 유니폼을 이 오리가미 디자인으로 의뢰를 부탁한 것만 봐도 플리츠의 영향력은 짐작이 갑니다. 1325라고 불리는 이 시리즈는 오리가미라는 말을 그대로 옷으로 실현해 놓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종이접기를 한 듯한 1차원 평면에 옷을 들어 올리면 접혀있던 숨겨진 것들이 펴지며 3차원 구조가 생기고 그것을 사람이 입으면 다시 2차원으로 변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숫자 5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바오바오백. 오리가미의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방에도 이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바로 바오바오백입니다. 이 가방은 원래 1997년 구게나임 미술관이 개장한 스페인 마을의 이름을 따서 빌바오백이었습니다. 메시 안감에 장착된 작은 폴리비닐 조각들은 가방을 움직이거나 내려놓았을 때 우연히 만들어지는 구조가 마치 이 미술관을 닮아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죠. 처음엔 삼각형으로 시작해 원형, 사각형 등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질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바오바오백이 나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안감 없이 그 폴리비닐 자체로 하나의 가방을 만든 것인데요. 보이는 것과 달리 유연해서 드는 사람도 편하고 독특한 색들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백입니다. 여러 라인들. 이세이 미야케는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취향과 아이디어를 보다 깊게 탐구하고 파고드는 디자이너였죠. 그래서 초창기에 일본에서 했던 디자인의 명맥을 이어받은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먼저 APOC,
A Piece of Cloth의 약자로 한 조각의 천으로 옷을 만드는 초창기의 아이디어를 아예 한 시리즈로 만든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있는 사람의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직접 재단을 해서 낭비되는 원단을 최소화한 재미있는 발상의 옷이죠. 또한 기모노의 평면적이고 넓은 실루엣을 더 발전시켜 플랜테이션이란 라인도 만듭니다. 뭐 기모노뿐이겠습니까? 초창기에 사용했던 전통 일본 원단을 바탕으로 여성 기성복 라인을 만듭니다. 원단은 쿄치짐이라는 시어서커와 같은 여름 원단에 인도 아마다비드에서 수작업으로 색을 내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세이 미야케의 아이콘이 된 플리츠 플리스는 20년이 지나 남자 플리츠 라인 옴무 플리세를 만들어 현재 우리에게도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협업. 그는 협업의 시조새라고 불려도 될 만큼 오래전부터 협업을 했었습니다. 브랜드만 보고 진행하는 오늘날의 협업이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이었죠. 다리를 보고 창작의 꿈을 꾸었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죠? 이 다리를 만든 인물의 작품 사진을 해외에 챙겨갔을 만큼 미야케는 이 작가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요. 1970년 우연한 계기로 그의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이사무 노구치는 미야케의 영웅이자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물과 1997년 아리조나라는 전시를 같이 열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미야케는 젊은 제작자에게 그의 방식으로 후원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노구치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요. 미야케는 커리어도 없던 젊은 건축가들에게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를 과감히 맡깁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크푸르트 안무가에게 댄스 의상을 제작합니다. 이걸 제작하며 자신의 쇼에서 무용수들을 기용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의 옷도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현대 예술가였죠.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트렌드가 어떻다, 패션이 어떻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깊게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였을까요? 1997년 이세이 미야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도 계속해서 디자인에 관여했습니다. 2022년 84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미련과 욕심이 가득한 인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미야케가 걸어온 길을 그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건 부정을 못하겠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